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문대학교 이영범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한국의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상, 특히 베이비 부머 시대들, 저도 베이비 부머 시대에 들어갑니다만 55년생부터 63년생을 보통 베이비 부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탄생시킨 약 8년간을 베이비 부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 가면서 과연 뒤에 쫓아오는 다른 세대들도 거의 베이비 부머와 비슷한 그런 양상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미리 예측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훨씬 윤택하고 멋지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볼 땐 우리나라에 50대 초반부터 50대 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현재 베이비 부머인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는 괜찮으냐 이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대를 미리 조명해 봄으로써 그 세대의 갈 길을 밑에는 후배님들이 그대로 가야 될 길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알고, 아하, 이런 시대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이것을 탈출하고 내 나름대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정말로 나침판 없이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나름대로 그러면은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나 이런 나이를 먹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뭘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볼까? 그래, 뭐 아는 건 없으니 그럼 해볼까? 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장사, 프랜차이즈, 무슨 빵 가게, 뭐 슈퍼마켓, 뭐 이런 거 작은 거, 체인점,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려고 이제 눈을 기울이게 됩니다. 눈을 돌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전체적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적어도 평균 6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통계가 6천만 원이지 정말로 6천만 원 가지고는 저 뒷골목에 작은 김밥집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름대로 그럴듯한 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냥 뭐 대강 하더라도 최소한 2, 3억 이상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작은 가게, 2, 30평짜리 가게도 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그러면 얼마나 버느냐? 봤더니 100만 원 정도 이상 버는 사람의 그 전체적인 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 거예요. 그게 약 57%의 자영업자가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은 이상하게 많이 있던 식당은 그 자리에 있는데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가게를 가면 가게터에 계속해서 간판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자꾸만 갖다 쓸어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겨서 폐업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또 신규 진입을 나름대로 내가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잘려 나오면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다른 대안이 없다 하니까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서 과잉 경쟁, 또다시 악순환에 이런 고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늘 얘기하는 뭐 하동강 곰탕집이니 명동 칼국수니 뭐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50년, 60년을 버텨온 집이거든요. 레시피, 음식마다도 뭔가 남다른 비법이 숨어 있고 그동안 악정고투를 많이 하면서 50년 이상 지나온 데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데를 내면은 창업을 해서 문 닫는데 평균 1년을 넘기지 못하는 데가 거의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베이비 부머가 생각을 해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S라는 큰 커피 체인점의 사장이었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갔단 말이에요. 문상을 가가지고 이제 낮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고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뭐 그쪽 사장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외국계에서 제일 큰 커피 체인점인데 그래서 뭐 선배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거 너무 잘 되는데 뭐 되게 좋은 회사에 있어. 네 그랬더니 선배님도 하나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난 또 이 새끼 그냥 주는 줄 알고요. 후배 잘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목 좋은 데가 한 20억이면 돼요. 이지라라고 있어서 그냥 초상집인데도 그냥 욕하고 싶었는데 간신히 왔다. 사실 뭐 10억, 20억 있으면 다른 건 뭐 할 거 많죠. 왜 그거랍니까, 해필? 그죠? 그런데 돈 갖고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돈이 넉넉히 있어서 자기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갑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선진국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스피드로 보면은 2015년 말 2016년이면 3만 달러 가거든요. 3만 달러 이상 가고 2025년에 약 5만 달러 되면서 7대 강국 들어가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2032년 되면은 한 6만 3천 달러 이상 되면서 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당 같은 데서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 한번 답글 들었더라고요. 이영건 교수는 완전히 국수주의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 다시 달았잖아요. 난 국수보다 빵을 좋아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나 미래학에서 다 나온 거고 제가 3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명하게 연구한 걸 뭐 유명한 매스컴에서 다 얘기를 해도 앞으로 하나 안 달리는 건데 오직하면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이 2등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우리를 좀 띄우는 거고 난 냉철하게 볼 때는 5등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선진국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라 그래. 내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데려갔다 올 테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절대적 빈곤감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난해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조그만, 전셋집 살고, 그냥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자동차는 다 있어요, 동차에도. 그러면서 못 산다고 그러는 건, 그건 못 산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전에보다 풍요롭지 않다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은데, 작년 통계 또 금년 초까지 보면은 3,340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 때 100몇십억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날 뻔한 나라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봉급이 적다고요? 잘 아시는, 유명한 봉급, 직업, 이런 거에, 잡지사에서 나온 거 보면,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서는 초봉이 5,900만 원이에요, 신입사원이. SK텔레콤이 2등이더라고, 5,700만 원. 대학교 졸업 마친 친구가, 바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많은데 거기 갈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런 회사가 없는 게 아니고 돈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빨아먹을 빨대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커다란 통에 콜라가 잔뜩 들었어요. 근데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콜라를 빨아먹으라고 제가 빨대를 하나씩 드렸는데 빨대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빠는데 쭉쭉 빠르면 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픽픽 소리 나면서 전부 콜라가 다른 데로 올라오질 않고 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린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엔 돈이 역사상 제일 많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바이코리아에서 한국이 가장 나름대로 전망이 있다 해서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다른 녀석들은 다 봅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못 빨아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 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 없어지고 4, 5종 5, 6대보다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베이비부머 시대가 그런 첫 번째 가장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요 세대이신 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로 들어갈 분들은 그 고생하는
굴 속으로 내가 곧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직장에서 버틸라고 버티면서 50 몇 세까지 있는 사람들 한번 더 들여다보세요. 아주 사람의 진을 쪽 빼먹거든. 직장 생활들 많이 해보셨지만 남이 돈 받아가는 게 그렇게 쉬우냐고요? 절대로 안 그렇죠. 남의 비유 다 맞춰야지, 그죠?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야지. 그 다음에 윗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하루 종일 욕 나오지.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윗사람 생각하잖아. 이 깨지기는 교통사고도 안 나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출근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뭔가 보람이 있질 않단 말이야. 이거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야. 그냥 파김치가 돼서 잠자기 바꾸고 또 아침에 알람 그냥 소리 듣고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뛰어다니면서 또 직장 나가보니 또 그 자리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진 빼는 그런 직장 생활에 우리는 몸을 계속 싣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은퇴를 한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고 아직 베이비 부머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 50쯤 됐거든요. 최근에 제 후배들이 그냥 자주 찾아와요. 박사님 좋은 자리 없습니까? 없어. 왜냐요? 직장 그만둔 다음에 다른 데 직장을 찾는 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직장에서 그만뒀으면 내가 볼 땐 자기가 새로운 걸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 직장에서도 사람을 계속해서 속간하는 판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1, 2년 못 견디고 시간만 버리고 또 나온다고. 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후배가 하나 와서 또 제가 데리고 있는 한 좋은 친구도 와서 몇 년 전에 얘기할 때 직장 구할 때 더 이상 직장 구하지 마라. 지금 네 나이 몇이냐? 48입니다. 그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저희는 뭐 90세까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몇 살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 한 75세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지금까지 몇 년 했어? 23년, 4년, 5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큼의 생활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50이다 하면 앞으로 25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걸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 험한 길을 언제 다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다. 여기 50 가까이 되시는 40대 분들 절대로 난 실망하지 말라. 인생은 마라톤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정확히만 세우면 한 10년 안에 고생만 잘하면 나머지 인생을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게 저처럼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본 사람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어떤 데 그런 사람이 미워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렇게 살려면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자유입니다 하고 전혀 불만이 없이 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뒤돌아서서 맨날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려면 이왕이면 다시 한번 자기의 길을 찾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는 항상 얘기하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 아무 때나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평균 6번 직장을 바꾸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사회에서 분위기가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입사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뼈를 묻으라고 하셨어요. 어른들이 다 그랬거든. 요새는 지금 묻을 수가 있나요? 파버리는데 뼈를. 그러니까 자기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안 돼요. 앞으로는 더 간답니다. 경쟁력 없으면은 반드시 윗사람에 의해서 제고되든지 밑에 사람에 의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에 잘리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선진국 가는데 왜 자꾸만 더 구조조정이 심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진국 가면은 구조조정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축구로 가끔 비교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박지성이가 있었던 데가 퍼거슨 감독이 항상 유나이티드 전체적인 유로리그에서 거기가 항상 1, 2등 하잖아요.
박지성이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퍼거슨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런데도 1, 2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선수들 중에 교체하거나 외부에서 더 싼 몸으로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팀한테 지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내 기업이 저쪽 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싸우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재군이 계속해서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 갈수록 구조조정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비 오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선진국은 또 우리가 선진국 갈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많아진다. 그래서 직장생활은 대안이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 있거나 제자들이나 이런 한테 그래. 직장생활을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딱 10년이면 10년만 딱 정해놓고 나이 40전에 예를 들면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열심히 그 기업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사회를 넓게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가져갈 일을 찾도록 해라 하고 난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가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어디 다니다가 그만두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수출도 잘 되는데 왜 자꾸만 일자리는 적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거든. 수출 산업. 그러니까 내수에서 많이 뭐가 일어나면은 그 안에 무슨 뭐 일이 많아지는데 수출이라는 것은 대개 해외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게 전부 해외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기계화가 되거든. 컴퓨터라이즈도 되고. 요즘엔 뭐 웬만한데 무슨 사람이 왜 필요해. 그냥 전부 하이패스로 지나가고, 슈퍼마켓도 그냥 바코드 읽기 하면 그냥 쑥쑥 지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을 한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growth without employment라고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게 선진국에 갔을 때 나타나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모습이야. 후진국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부 바꾸거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지. 그건 다 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서 받아먹으면서 무슨 뭐 가발을 했다든가 무슨 그죠? 수혜작품, 수공업 이런 거 한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었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 근데 요즘에 보세요. 전부 기계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데 컴퓨터 라인, 반도체 라인 같은데 혹시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은 가끔 TV에도 나오잖아. 사람 거의 없어요. 자동차 라인도 옛날처럼 사람 없어요. 전부 로봇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장은 되되 고용이 없다. 그래서 growth, 성장은 있다. without employment. 소위 말해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일어나는 게 선진국 패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결국은 우리에게 큰 일정 수준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장소긴 하지만 자기의 인생 전체를 아주 풍요롭게 책임지는 그런 장소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금리가 싸지다 보니까 이게 선진국에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금리가 싸져요. 왜냐하면 선진국 가면 금리는 싸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안 되니까 선진국 갈수록 금리는 쌉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이 하나 있어. 내가 돈 벌면 반드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집을 사고 싶거든. 큰 집, 땅 많은 거. 그냥 땅이나 집에 한이 있는 민족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들 하는 게 집을 사는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돈이 안 되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은행 금리는 옛날보다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집을 샀단 말이에요. 사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잘려.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집은 있으되 집에 대한 이자 내기도 바쁘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벌어도 쓸 돈이 별로 남은 게 없다.
이렇게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즘 애들 그래요.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 보면 작은 돈이지만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저축률이 30몇 %까지 갔었다고요. 요새는 우리나라 저축률은 5%도 안 되거든. 왜 저축률이 그렇게 낮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첫째는 버는 돈이 적어서 아닙니다. 버는 돈은 옛날보다 많아졌죠. 근데 씀씀이가 워낙 커졌어. 사람들이요, 씀씀이를 늘려놓는 걸 줄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 뭐고 안 써도 될 거를 이미 많이 쓰고 있다고.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해. 전화기에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휴대전화가. 사실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없으면 쪽팔리잖아. 그리고 너 휴대전화 번호 몇 번이야 그랬는데 없어. 이 얘기를 못 해요. 자동차. 자동차 없으면 왜 못 살아? 제기를.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되지. 그런데도 자동차가 있으면 좋다. 주변에서 자동차를 보면 부러워. 그러니까 사고 그걸 그냥 갚느냐고. 그러니까 수입이 준 게 아니라 씀쓰기미가 늘었다는 거 하나.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수입이 절대로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씀씀이가 커졌지.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쓸 여력이 잠깐만 없어져가지고 번 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성의 빈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더 최악이지 뭐. 사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나이 되면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자라는 걸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주변을 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 저분들 애들 다 키워놓고 갖고 계신 게 빤한데 저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지? 생활은 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즐기는 생활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면서 살려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산다는 것은 여유 있는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밥 세 끼 먹는 거 갖고 산다는 표현은 그건 아니지. 그건 just live, survive라고 그래 영어로. 그냥 생존하는 거지. 라이프 스타일로 live. 즐겁게 인조이어블하게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들 노인들 보시면은 가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할 때 노인분들 막 이렇게 다니시고 이게 구부러지신 분들 보면 난 그런 생각하고만 제가 10년 후쯤이면 15년 후쯤이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모습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나 준비가 된 사람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보실래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잘 돼서 요양원 같은데 노인복지 곧잘 돼 있어요. 옛날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 똑같이 노인복지인데 한 군데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데 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 비싼 데 들어가는 데를 보면 환자촌과 완전히 맨션 아파트야. 비싼 데 같은 데는 지금 보통 한 3, 4억 보증금에 월 200만 원씩 내는 데가 있다고. 부부가 들어가서.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텔처럼 전부 아주머니 들어가서 린넨 이불보 다 매일 갈아주시고 청소 싹 해놓고 그 다음에 공동식당 가서 아무 때나 드시고 거기 헬스클럽 있고 수영장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만 3억에 200만 원이요. 근데 그런 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부가 서비스까지 하면 거의 뭐 한 4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지 못해서 요양원 가서 들어넣어서 나라에서 수발받는 거 이런 노인대 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제일 극렬하게 볼 수 있는 게 파고다 공원이요. 파고다 공원들 한번 지나가다 들려보셨어요? 할아버지들. 별의별 게 다 있대. 듣는 걸 보면 너무나 요지경소이다 이 말이야. 그 안에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하루 종일 나오셔서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가능성을 보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길래 이영공 교수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때 가장 먼저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선진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라도 돈 없이 그리고 점포 없이 그리고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제가 이
이 책 제목에 베이비 부머 시대 산무, 즉 세 가지가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간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 깔려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지. 두 번째, 사업 자금이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갖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무슨 맥도날드 햄버거를 뭐 하든지 뭐 롯데리아를 해도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종업원도 필요 없으면 딱 좋겠다 그냥. 이걸 산무로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없고 사업 자금 필요 없고 그리고 종업원까지 필요 없는 사업은 뭐가 없는 거냐 라는 생각들을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가졌는데 요 세 가지 밑에 또 거기다가 그걸 현재로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할 수도 있고 학력 따지지 않고 어카운팅이나 회계학 몰라도 뭐 경영학 몰라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진국에서 대안으로 발전한 것들이 있는 거냐? 그걸 봤더니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한 십몇 년째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뭐 어느 회사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야 저거는 진짜 내가 살던 시절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나도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한테 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다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못 와전이 돼서 불법 피라미드하고 불법 피라미드의 비슷한 유형인 불법 다단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속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많은 사람을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입견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교통경찰이나 마찬가지예요. 글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면 되고 그 회사는 나쁜 회사고 좋은 회사고 이런 거를 간추려 줄 수 있는 사람이 공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껏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자금도 필요 없고 출퇴근 시간도 필요 없고 그리고 종업원도 필요 없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사이드 잡, 더블 잡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으로다가 평생 동안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좋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법적의 제한을 정말로 잘 준수하면서 정통 네트워크로 하는 회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를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통 네트워크 회사와 불법 피라미드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제가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과 불법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써본 사람이 이게 참 좋은 품질인데 가격이 싸고 굉장히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품을 남한테 소개를 하고 그 소개한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서 커미션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점포 없이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중개 비즈니스에 참여하기를 이제 권하게 되죠. 야,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써보니까 어떠냐? 물건 좋지? 그래. 좋다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지 그래. 사실 오늘 제가 낮에 피자헛을 갈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저기 강의하기 오기 전에 피자헛 가가지고 나 아무 생각 없이 피자를 먹고 그리고 나왔는데 나보러 무슨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SK텔레콤의 그 멤버십 카드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난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 뭐 어쩌고 그랬더니 그걸 냈더니 20%를 그 자리에서 할인을 해주더라고. 왜냐면 그 포인트를 깎는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넘어갔다면 20%를 더 내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잘 안 내렸기 때문에 20%를 세이브할 수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누군가 좋은 사람이 써보고 제3자에게 잘 권해서 그 사람이 써보니까 나도 좋아. 그래?
내가 소비자로서 이게 좋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권유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정리하면 그래서 좋은 제품을 자기가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그 사람이 사업의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정통 네트워크이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불법 피라미드나 이런 데는 첫째로 고품질이 아니라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엉터리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구매가 일어나야지 일정 기간에 팔리는 물건에 한 회사마다 전부 그 매출액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데 그걸 계속 자연스럽게 채워나갈 수 있는데 고정적인 고객이 없다는 얘기는 제품이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고 제품이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는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라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름을 매일 쓰는데 내가 SK 주유소를 간다. SK 주유소에 만족했다. 그러면 SK 주유소를 계속 가면서 기름을 계속 쓰니까 SK 주유소는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SK 주유소에 기름을 썼느니 이게 너무 나빠. 그럼 거기 다시는 안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품질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로서의 그 전체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품질이 반드시 기본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회사를 고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통 네트워크는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이야. 근데 불법 피라미드나 이런 데선 반드시 이거 좀 사라. 너 이렇게 해야 다음번 핀 승급,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커미션이 많아지거든 하면서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쓸데없는 물건을 앵긴다. 근데 그 앵긴 물건이 정말 다행스럽게 너무나 경쟁력이 있이 품질이 좋은 물건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엉터리 물건이고 아무 데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을 그냥 안겨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앉아서 물건은 쌓이고 바보가 되고 돈은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잘못했을 때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에서 생기는 아주 악작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통 보상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소위 말해서 돌려주는 것이 정확하게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품을 100% 계약된 내에서 약속된 것은 써보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반품을 샀다가라도 반드시 이 반품을 받아줘야 되는데 많은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에서는 그거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뒤에 물건은 쌓이고 그렇죠? 자기가 들어간 돈은 회수를 못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쁜 친구들이나 좋은 친구들을 막 끌어다가 그 친구들한테 또 사게 만들어서 그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으려니까 악순환이 돼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사업주가 구속이 되고 그러는 이런 불법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통 네트워크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일 제가 꼭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1년에도 수백 명한테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상담을 받고 이메일을 받는데 10중 8구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전부 엉터리 회사에 의해서 리크루팅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회사라고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직접 판매 조합에는 다 등록이 돼 있지만 뒤돌아서 하는 짓들을 보면은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이들의 그 아까운 시간과 정력과 돈을 갈취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좀 참여하고 계시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거니까 정통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정통 네트워크 회사를 좀 더 어떻게 해야 잘 고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통 네트워크 회사의 마케팅은요,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불법 피라미드에 해당되지 않고 정통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건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그 환불, 그리고 억지로 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통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회사를 정하기 전에 다른 회사랑 좀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아이들의 수능 점수가 나왔어. 그럼 수능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를 엄마 아빠가 밤새도록 아이하고 그냥 큰 표를 보면서 골라보잖아. 가군에서는 어디가 좋겠네 뭐 이러면서. 근데 네트워크 회사 가는 사람 보면 10중 8구가 다 개같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옆에 사람에 의해서 깔 끌려서 타다 보니까 자기가 간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럴 땐 우리 같은 공인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고 이미 저질러 난 다음에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정통 네트워크 회사냐, 이거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신용도가 있느냐,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이 신용도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회사는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이라는 게 전체적인 신용 등급 회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가 미국의 소재인 던앤브레스트라는 회사고, 약자로 DN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제 거래선 A라는 거래선하고 거래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DNB에다 먼저 물어봐요. 그럼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그 회사의 역사서부터 모든 게 딱 전부 DNB 리포트라는 게 날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적표가 있어. 우리 학교 대학으로 치면 F, D, C, B, A 플러스 뭐 A0 있잖아요. 거처럼 회사마다 등급이 있어, DNB 리포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 등급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걸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 참고로 한국에 있는 삼성 이런 회사가 3A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 다음에 애플 이런 데가 5A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회사가 3A다 그러면 삼성 정도는 되는구나. 4A다 그러면 삼성보다 낫네. 5A다 그러면 어이구 이건 IBM, 마이크로소프트 낫구나. 근데 이상하게 등급이 없거나 밑이야. 그럼 미안하지만 그 회사는 충분히 공인된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은 수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역사를 꼭 보셔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신생회사를 무조건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고 대를 물려서 한다는 원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고 대를 물려서 하려면 절대로 내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내가 수도관을 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리면 이게 꽝 아니야.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하더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회사인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평균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평균을 보면 전체가 8년이 좀 안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 5년 조금 넘어. 벤처기업은 3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하는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이 된 회사다, 30년이 된 회사다 하면 굉장히 안정스러운 회사다. 근데 아직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생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그 회사의 R&D 능력입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연구개발을 얘기하는 건데 그 회사가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할 수 있는 회사라야 내가 새로운 고객을 끊임없이 창출하거나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제품을 갖고 계속해서 똑같이 팔아먹어라,
또 팔아라, 유통시켜라. 그러면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계속해서 신상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왜 나오는 거예요?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소나타, 또 에쿠스 이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3천억씩 들어갑니다. 3천억. 그러니까 모든 걸 설계를 해서 그 자동차를 만들려면 부품 회사하고 전부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전부 간에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데까지 3천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래야 그 다음 제품 나오고 그 다음 제품도 나오고 그 다음 제품 나와서 그 대리점을 하는 회사래야 그 대리점을 이용권이 가면 신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2, 3년쯤 되면은 소비자가 질릴만 하면 새 차 하나 딱 내고 이래서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는 후진 회사의 자동차 회사를 하게 되면 대리점이 망할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얼마만큼 텀으로 신제품을 내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잘 성장해 왔는가를 가늠해야 본인의 미래를 대입시켜서 본인의 비전을 세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R&D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그 기업의 경영자의 철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미국계 회사들은요. 이익을 남기면 팔아버려요. 그걸 M&A라고 그러지. Merge and Acquisi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 회사들의 특기야.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딱 인수로 해가지고 잘 이쁘게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확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그걸 이제 기업 인수합병 헌터라고 그래, 헌터. 그런 것만 유달리 잘하는 이 소위 말해서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발달한 데가 미국이거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많은 헌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컨택트하는 회사가 그런 회사 종류에 걸려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주식값이 올라가거나 하면 바로 누구에게 팔아버리고 사람들이 손을 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이 선택하는 회사가 창업자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유심히 많이 바뀌어 유달리. 그럼 사람이 많이 바뀌는 데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경영 전략과 경영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밑에 있는 사업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새로운 사람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점검을 꼭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회사의 문화가 건전한가.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이나 방판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문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남녀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문란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회사 분위기가 좀 유쾌하고 보수적이고 또 명랑하고 쾌활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분위기가 자기하고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 예를 들면 퇴행적이고 폐쇄적이고 뭐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이제 항상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스폰서 그룹을 만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스폰서 사업이거든요. 윗사람들이 어떻게 잘 지원을 하고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자라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링 시스템, 그 스폰서링 시스템은 인격을 포함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하는 그 그룹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스폰서와 선의의 사람인지 악의의 사람인지 돈만 밝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보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회사는 좋은데 뭐 3대째 쓸 뭐 물건이 집에 쌓이는 이런 아주 개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한 번씩 더 점검을 해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몇십 년을 갈 굉장히 큰 건물을 짓는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보고 가야 된다. 그래야 아무리 좋은 산무 3가지가 없고 15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착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나한테 질문하는 게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좋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발굴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기초공사 없이 자꾸만 골대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없으니까 골대만 세우는 뭐 하겠어요? 나중에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은 소비자가 지속적인 구매를 함으로써 유지되는 건데 사업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비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소비자 중에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업자로 픽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가끔 소비자가 아닌데도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닌데 대개 제품을 써보고 확신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보다 그냥 사업을 돈을 벌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삼다수를 마시는데 전 꼭 삼다수 마시거든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회사예요. 근데 물을 담아보니까 삼다수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늘 삼다수를 추천하기도 하고 난 반드시 이거 먹어. 그러니까 이거만큼 제품이 좋으니까 나중에 물 장사하면 삼다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무조건 돈 되니까 삼다수가 하고 삼다수의 좋은 점을 그때부터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야. 제품의 좋은 점을 느끼고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로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쫙 생기면서 자기가 좀 더 피납해서 승급을 하면서 큰 성공자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발굴, 소비자에서 사업자 발굴, 그리고 또는 사업자가 생기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써보면서 확신을 갖게끔 유도해서 튼튼한 사업자로 길러줘야 그 사람이 정통 네트워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여러 번 지켜보고 한 5년 동안 보면서 이건 참 개미집단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다. 개인 사업입니다. 다 사장인데 중요한 건 이게 그룹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못 쓴다. 개미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연약한 녀석들이 수백만 마리가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개미, 병정개미, 다 일하는 게 다르죠? 완전히 걔네들이 달려가면 코끼리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코끼리도 죽이더라고. 그때 아프리카 영화를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로 네트워크 사업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 이게 합쳐졌을 때 엄청난 힘을 낸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다. 그래서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스폰서링 그룹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권하는 이게 다 좋기만 한 거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점과 이 단점을 감안했을 때도 나는 좋겠다 생각하면 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선 장점의 가장 좋은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요,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사업 자금이 필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좋죠. 두 번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어요. 뭐 학벌을 따집니까? 남자를 따집니까? 여자를 따집니까? 진짜 키를 따집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평등해. 그 다음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건 자기 사업이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3대째 하는 사람을 봤어, 미국서. 3대째. 근데 미국엔 3대째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 벌써 70년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2대째가 나오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요건 회사마다 다르다고 제가 못을 박는 이유가 회사마다 달라. N모로 시작하는 회사는 3대째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은 3대째까지 물려준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내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커미션이 내 아들하고 그 밑에 손자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우리가 늘 유산이 없어서 속상한 일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거를 커버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A라는 회사에 미국에서 큰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그때 그중에 리셉션으로 하는데 한 젊은 친구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또박또박 나한테 왔는데 명함을 주는데 2개예요.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A라는 회사의 네트워커야. 근데 이 친구 계속 너무 명랑하게 웃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 자기가 변호사에서 버는 돈보다 자기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은데 왜 안 웃겠느냐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너무 즐겁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없다고 그래서 안 봤다고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같은 공인의 얘기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쁘고 어려운 점이 또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의 양면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 첫째는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수록 리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서 후 쪽으로 갈수록 돈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처음 들어가는 구멍은 굉장히 낮고 작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업보다는 사이드 잡, 더블 잡을 항상 먼저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 아직도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때문에 편견이 남아있다. 아이, 그 나쁜 회사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제가 15년 전에 이런 걸 봤을 때보다는 편견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명함을 너무나 당당하게 내고 A라는 회사의 회장이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을 했었어요. 전전.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엉터리 때문에 그게 좀 이게 덮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편견을 없애주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아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아, 여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놈아,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잘 못 알고 있어서 그러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에 의해서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아닌가?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성공 확률 100%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제게는 보실래요? 첫째는 과거의 경력을 잊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진입을 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년의 내가 이 생각하고 하면서 뛰어다니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웜 마케팅이든 콜드 마케팅 할 때 못하는 이유가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수능을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여러분들 어느 사업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빨리 수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좋은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스폰서를 복제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스폰서 복제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윗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제하는 겁니다. 카피. 그래서 윗사람들 걸 복제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자기 거에 강점을 더 더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강한
그런 파트너가 생기면서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윗사람들 성공자들의 성공 요소를 잘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됐구나. 나하고 가장 유사한 성공 방법은 저런 거구나. 롤 모델을 잘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뚱하게도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인데 그 사람이 성공한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건 개꿈입니다. 자기하고 가장 유사한 환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걸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몸과 머리를 동시에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서 머리만 커지면 안 돼.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업을 하는 것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단순한 영업하는 사람하고의 다른 점은 영업은 끝까지 영업이지만 이건 영업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기가 오너십을 갖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발로 뛰어야 되는데 머리만 굴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전략을 분명하게 이렇게 수립해야 됩니다. 나는 요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 부산까지 가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김포항 가서 비행기를 탄다. 아니면 동서울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탄다. 아니면 자가용을 타서 경부고속도로 출발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꼭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걔네 제자들도 뭔가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걸 제가 제일 경책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를 지금 당장 선택 못하더라도 빠른 시점에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건강관리, 시간관리, 그리고 이미지 관리 잘 하시고 인간관계 잘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멘토 이런 사람을 또는 롤모델을 잘 정하시고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사회공헌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기도 윈윈으로 크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사업을 하면서도 뿌듯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도 사법고시 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사법고시가 돼서 1000명의 사법연수원을 뽑아내도 그중에 300명만 판검사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회사를 아까 순서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제대로 잘 열심히가 뭐냐?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확연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제대로라는 건 목표를 정했으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시간관리, 이미지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을 제대로 한다. 잘은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몸에 장착시켜야 됩니다. 자나 깨나 매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며칠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이라는 건 똑같은 좋은 시스템을 열심히 헤비체이션, 습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잘 열심히가 뭐냐면 슬로우 앤 스테디입니다. 꾸준히 그러나 아주 천천히 가는 듯하지만 바보 멍청이처럼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제대로 잘 열심히는 한 회사의 시스템과 목표에 정확하게 올인하고 그거를 자기 몸에다 배게끔 습관화시키면서 그걸 하루하루 밀고 나가는데 성공을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어려운 점에 봉착하면 도망가면서 손짓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성공 못해요 이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제대로 잘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잘 열심히 했는데 공부 못하는 녀석이면 머리가 완전히 나쁘거나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또라이 아닌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에 대해서 딱 선택하면 제대로 잘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은 정상에서 딱 만나게 돼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제가 베이비부머 시대 산무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창업을 앞으로 베이비부머 시대뿐만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사회에 나가서 나이가 먹게 되면 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에서 참 속박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나이는 많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좀 더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창업의 대안이 있는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계가 없는 자금 필요 없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 필요 없고 그리고 종업원도 필요 없고 사이드 잡, 더블 잡,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경영학에 대한 모든 상식 없고 등등등등 남녀 구별 없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통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정통 네트워크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 회사의 역사는 어떤가? 철학은 어떤가? R&D 능력은 어떤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은 어떤가? 그리고 문화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스폰서의 철학이나 인성은 어떤가? 이런 걸 본 후에 그것이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제대로 잘 열심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의 노후는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창업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노후들 늘 준비들 잘 하셔서 나중에 평화롭게 해외여행도 하시고 즐겁게 손주들한테 넉넉히 용돈도 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젊었을 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행운이 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